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집 강의로 넘어왔네요. 일단 우리가 요 문제집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일단 이 문제집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수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필수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론적인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래서 이 필수 기본 문제를 통해서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시고, 심화 문제는 대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 사례 문제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통해서 판례도 정리하고 사례도 정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시고 난 후에 이걸 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 사례 문제와 판례 문제를 풀어보는 심화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과정을 겪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문제가 참 쉽구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분 다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문제집을 들어가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당일치기죠, 당일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공정물을 통해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다 기억이 안 나고 까먹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험 보기 전날 전 과정을 한번 다 보고 간다면 합격한다는 데는 보장인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한 번에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법시험이든 법무사든 뭐든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시험 보기 전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한 번에 다 끝내고 당일치기를 하고 다음에 시험장에 가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거고, 특히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루 정도는 기억력이 가니까 전날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다 볼 것인가? 물론 개인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헷갈리는 거, 암기할 거, 필요한 거 이렇게 따로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전 과목을 시험 보기 전날 다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자신의 약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이 힘들다면은 결국은 그 문제집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집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한 그 진도 범위에서 문제들을 모의고사 보듯이 스피드하게 한번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천천히 풀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맞추려면 천천히 풀어야 맞출 수 있다라는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스피드하게 푸시고, 푸실 때는 절대로 이 문제집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연필로도 안 되고, 뭐 절대로 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3번 이상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답이 체크되어 있으면 두 번째 볼 때 맨날 답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집으로 생명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연습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고 나서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문제 앞에서 이렇게 가위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푸시고 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강의 영상을 통해서 필수, 심화, 기출 문제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2번 이상 또 푸시게 되는데, 그 2번 이상 푸실 때도 옆에다가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표시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결국 문제 번호에 3번 틀린 문제, 2번 틀린 문제, 1번밖에 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당일치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 시험 보기 전날 요 문제집을 펴놓으시고 2번 내지 3번 틀린 것만
골라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이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풀렸거나 안 풀렸던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장 가면 다 맞히시게 되고요. 결국은 2번 내지 3번 틀린 문제가 또 틀린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요 2번 내지 3번 틀린 것을 표시해 두시게 되면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잘 튀는 약점 부분만 골라가지고. 무슨 말이시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모의고사 풀듯이 쭉 푸시고 나서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틀렸다면 틀렸다라고 가위표를 표시하고요.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이상 반복하시게 되면 이 문제집에 3번 틀린 문제, 2번 틀린 문제, 1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꺼내놓고 3번 내지 2번 틀린 문제만 골라서 정리하시면 결국은 시험 보기 전날 당일치로 전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럴듯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그래야지 이러신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학원가에서 강의를 해보면 느낀 건데,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왜 잘 하시는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틀린 거를 표시를 하고 이러고 했더니, 뭐 대부분 다 틀린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이 다 틀리니까, 이거 표시하다 보니까 맞힌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초반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아니, 그래도 표시하셔야 돼. 표시하시고 나서 2번째 보시게 되면 요 틀렸던 것이 많이 줄게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공부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줄게 된다는 것도 느끼셔야 되니까 다 틀렸더라, 다 틀렸다고 표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집이 여러분에게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많이 틀리셔야 돼요. 만약에 10문제 틀렸는데 받자마자 내가 한 8문제 내지 9문제 맞았다. 그러면 그분이 이미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고요. 실제로 이 문제집이 그분한테 너무 쉬운 거죠. 기본적으로 처음 풀었을 때는 10문제 중에서 한 5, 6개 정도는 틀려줘야 그 문제집이 여러분에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집이니까 많이 틀린다고 해서 비관하지 마시고요. 꼭 표시를 하셔서 이런 과정을 3번을 반복하시면 충분히 시험 보기 전날 당일치기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집을 들어갑니다. 자, 일단 민법 총칙해가지고 챕터 1 해가지고 6페이지에 권리의 변동이 나오죠. 자, 필수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적 성질이 다른 거죠. 자, 1번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2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도 관념의 통지고 3번 공탁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고요. 5번 채무자 채권자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 특히 2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수행인가 5번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죠. 왜요? 각종 채무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임대차 계약은 계약은이죠. 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행위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고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결국 뭐죠? 법률 사실이고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이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입니다. 이건 뭐 의미 없는 질문인 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법률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민법에서 법률 사실로 분류하고 있으니까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장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에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고 시간의 경과가 대표적이죠.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의사의 통지다. 각종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과거 우리 공유 중에서 기출문제이긴 한데 자, 5번 보시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채고자가 이렇게 좀 동글뱅이 쳐볼까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인 소멸이라는 효과는 동글뱅이 쳐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자, 우리가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법률행위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의사 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는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최고 효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따라서 5번이 X고 5번이 다른 거죠. 3번입니다. 서로 연결된 내용이 맞지 않는 거죠. 자, 1번 원시 취득인데 맨 처음으로 갖는 건데 건물을 신축한다. 원시 취득이죠. 그뿐만 아니라 선의 취득이나 유심을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점유 취득시효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도 원시 취득이고요. 2번 포괄승계, 상속 포괄승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인 증여는 그냥 증여죠. 사망을 원이라는 증여입니다. 포괄 유중이 포괄승계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매매 특정 승계고요. 지상권이나 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고, 물건의 증감, 소유권 이해 제한 물건의 설정은 내용의 변경 중에서도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 지명채권 행위도죠. 자, 이런 겁니다.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 행위라고 하고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 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뭐죠? 준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니은번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계약은 용물계약 맞죠? 디귿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이는 단독행위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1번 점유 취득 시에 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 취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X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읽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네요. 자, 적중 심화 문제입니다. 이 앞부분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심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물을 신축하고 시효 취득하고 동산의 선의 취득은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고요. 2번 갑이 을 소유 X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런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부터 볼게요. 갑이 소유하는 가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 되고요.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는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어요. 포괄 승계죠. 자, 우리가 승계 취득은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를 포함하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는 결국 뭐죠?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를 포함하는 말이니까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자, 3번처럼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승진됐다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고요. 똑같은 저당권이긴 하지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것이니까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내용의 변경이 아니므로 이는 권리 내용상의 변경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필수 기출 문제죠. 준법률행위인 것은 딱 보이시죠? 3번 채무 이행의 최고.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나머지 것들 동의, 취소, 추인, 해지는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죠. 1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적 승계죠. 저당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요.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쉽게 나오네요. 3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자, 공유 지분의 폭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가끔 나오는데 합유 지분의 폭이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추인, 3번 상계, 4번 취득 수익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5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 앞부분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10페이지죠. 이제 법률의 일반입니다. 다음 중 법률 행위인 것은이죠.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 속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을 물어보면 단독행위나 계약을 찾으면 돼요. 4번 공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탁은 임치계약, 물건 보관계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자, 법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물계약이죠.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물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물론 요물계약이 뭐가 있나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1번 요물계약으로서의 물건의 인도가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법률행위는 사적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맞겠죠? 2번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가 되는 거죠. 5번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죠.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요.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되겠죠. 5번 의사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문제 답은 2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자,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2번은 반복적이죠. 자,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이긴 한데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거죠.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X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모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인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단독행위는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고, 계약은 뭔가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이죠. 이 계약과 단독행위 종류 중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예요? 증여죠. 증여는 계약입니다. 5번 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X죠. 왠지 증여는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것들이죠. 1번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2번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요. 3번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6번 문제죠.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거죠. 자, 기억.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입니다.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목적의 확정은 확정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이기 때문에 기억은 먼저 X죠. 2번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다만 계약책을 사용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고요. 1번 일부 불능이 법률이 원칙으로 법률이 전부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디귿번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자,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채무자, 당사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으면 이행 불능 문제로 가고요.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유효 분한 문제가 가죠.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유효한 거거든요. 따라서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이죠.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1번 매매 목적물이 계약체결 다음날 멸실된 경우죠.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는이죠. 자, 1번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된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반사유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2번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죠. 3번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4번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무효입니다. 자, 5번인데. 자, 첩을 들이는 계약은 물론 반사회적이죠. 그렇지만 첩을 내보는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한 겁니다. 첩을 들이는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첩을 관두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더 이상 첩생을 않겠다고 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9번 문제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관련한 판례 태도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되므로 3번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인데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입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초과된 범위에서만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다. X가 되는 거죠. 3번 대표적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범죄자금,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범죄자금,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럼 5번부터 볼까요? 5번, 불공정한 법률의 궁박은 어려운 사정이죠. 물론 왜 어렵기는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우리가 정당하게 진술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죠. 다만 지나치게 많은 급부를 받기로 했다면, 돈을 받기로 했다면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도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가짜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 대가가 과도하든 안 하든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4번.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맞습니다. 자,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맞죠.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당연한 얘기고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범위에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아마 올해도 그 뭐 계곡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4번 같은 지문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5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궁박만 본인이고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인 거죠. 왜요? 궁박만 본인인 거죠.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 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에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고요. 나중에 가격에 변동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1번.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체결 당시.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 그에 해당하는 큰 이익에 발생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좀 보시기 바라고 3번 뭐만요? 궁박만 본입니다.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백사조는 증여 같은 무상기부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또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효 정도는 고려 대상이 되겠죠. 3번 궁박만 본인이고 경솔과 무효금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요건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폭리자가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5번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객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1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고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 내심적 효과를 탐구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별말 없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해야 되는 것이므로 2번. 법률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고요. 5번.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말은 표시주의가 원칙이라는 이야기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는 말은 의사주의가 예외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적중 심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